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독해력 강화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한 파트씩을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임 때는 바로 이제 과학 기술 관련 지문만 이제 50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지문은 과학기술이 되겠고요. 지문당 한 문항씩, 그래서 50지문 50문항으로 이제 구성된 자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고요. 자, 1번 내용일치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나침반의 자침을 돌게 하면 결국 멈춰서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이때 나침반의 N극은 실제 북극을 가리키진 않는다. 라는 부분 밑줄자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 나침반의 N극은 실제 북극은 아니다. 실제 북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진북이 아니라 자북이다. 그랬을 때 진북이 아니라,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것은 진북이 아니라 자북이다. 자북이다. 그래서 진북은 지리적인, 그리고 자북은 지구 자기장. 예, 북극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느 지점에서 진북 방향과 자북 방향이 이루는 각을 편각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편각이라는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왔고요. 편각이라는 개념은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이고요. 자, 자침이 진북 방향을 기준으로 그 서쪽을 가리키면 W로, 동쪽을 가리키면 E로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편각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편각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 또한 나침반 자침의 가운데를 받쳤을 때 자침의 한쪽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자, 이때 수평면과 아래로 이루어진 자침을 이루는 각을 복각이라고 한다. 편각이라는 개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각입니다. 자, 그리고 복각은 수평면과 아래로 기울어진 자침이 이루는 각. 특히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어진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가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반구에선 자침의 N극이 아래로 기울어지는데 그 각도의 크기는 자기 북극으로 갈수록 커지며 자기 북극 바로 위에서는 최대각인 90도가 된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사용하는 나침반의 자침은 S극을 무겁게 하고 있다. 같은 원리로 남반구에서는 자침의 S극이 자기 남극으로 갈수록 아래로 더 기울어진다. 그림을 통해 위에서 설명한 편각과 복각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편각과 복각을 개념 설명해 줬고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편각과 복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지자기 역년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지자기
영년 변화라는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왔고요. 지자기 영년 변화라는 것은 뭐냐? 지구장의 방향과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를 영년 변화라고 하고요. 자, 어떤 때는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이 순식간에 바뀌는 지자기 현상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의 위치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오늘날과 같은 시기를 정자기, 반대인 시기를 역자기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지자기의 끊임없는 변화 과정을 밝혀낸 학문을 고지자기학이라고 한다. 고지자기학에서는 지자기의 변화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서 암석이나 토양의 광물 속에 남아있는 지구 자기장의 흔적을 이용하게 된다. 자, 암석이나 토양 속에 자성을 띠고 있는 광물, 이를테면 자철광이나 적철광 같은 광물은 가열되어 그 광물 고유의 퀴리 온도를 넘으면 자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나 나왔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냉각되어 퀴리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데 이 흔적을 열잔류자기라고 한다. 그래서 열잔류자기 라는 개념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퀴리 온도를 넘으면 이제 자성을 잃는다. 그래서 이거는 퀴리 온도 넘으면 자성을 상실하고요. 그리고 다시 퀴리 온도에 도달하면 퀴리 온도 도달 그래서 퀴리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자화된다. 자화가 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열잔류자기.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마그마가 냉각되어 암석으로 굳어질 때 암석 속에 포함된 자성 물질들은 광물들은 그 당시 지구자기 방향으로 자화되어 남아있다. 이때 형성된 열잔류는 자기는 상당히 안정적이며 다시 퀴리 온도 부근까지 가열되지 않는 한 획득한 자화 방향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유물 속 광물의 자화 흔적을 통해 유물이 자화될 당시의 지구자기장을 파악할 수도 있고 거꾸로 오랜 시간의 지구자기장 변동을 나타내는 지자기 역년변화 곡선을 이용해서 유물의 연대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자, 또한 고지자기학은 해저지각의 확장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1950년대 말 과학자들은 상공에서 자력계를 이용하여 대서양 중앙 해령을 포함한 해저지각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지자기의 방향이 해령과 나란하게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았다. 중앙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되어 해양 지각이 생성될 때 암석은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된 다음 그대로 보존된다. 자, 그 다음에 자극이 역전된 상태에서 다시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되면 처음 만들어진 해양지각의 자기장 방향과 반대로 자화되게 된다. 그래서 방향과 관련된 설명들을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새로 만들어진 해양지각은 기존의 지각을 밀어내면서 자신도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식는다. 오랜 지절시대 동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해령을 축으로 하여 양쪽으로 지자기의 대칭적인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해저지각이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장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보시면 1번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문에서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성 광물의 한번 자화된 흔적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틀렸죠.
오히려 뭐야?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퀴리 온도를 넘으면은 자성을 상실했다가 퀴리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네,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2번. 네,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자기장이 역전 현상을 고려하면 해저지각이 확장하고 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북극으로 갈수록 수평면과 아래로 기울어진 자침이 이루는 각은 90도에 가까워지게 된다.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자기 역년 변화 자료를 이용해서 자화된 광물이 포함된 유물의 연대를 측정해 볼 수 있다. 1, 2, 3, 4. 4문단 맨 끝에 보시면 유물의 연대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네, 내용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2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참고해서 보기에 대해서 탐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버스에 탑승하여 서 있을 때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우리의 몸이 뒤로 젖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현상은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힘, 즉 관성력이 작용해서 우리의 몸을 뒤로 젖혀지게 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 되고요. 두 번째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인 관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된다. 라고 두 가지 설명 방식,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순간부터 버스의 움직임을 버스 밖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여 관찰해보면 버스는 가속되어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가 실제로 엔진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버스 자체는 네, 가속되어 전진. 가속되어 전진입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버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리의 모습을 촬영해보면 아무런 외부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급출발할 때 몸이 뒤로 젖혀진 것이 되는데 이는 실제 힘이 아닌 가상힘이 존재하여 우리의 몸을 뒤로 움직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버스 외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 내부. 그러니까 버스 내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외부의 힘이 없다. 외부의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젖혀진다. 외부의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젖혀진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야? 가상의 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의 힘이, 네, 가상의 힘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가상의 힘을 관성력이다. 관성력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관성력은 가속하는 버스 안에 서 있는 우리와 같이 가속도가 붙는 공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 힘은 가속도가 붙는 공간의 가속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 가속도와 물체의 질량을 곱한 크기로 물체에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성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결국 가속도가 붙는 공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가속도가 붙는 공간에 있는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 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이런 현상은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성이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즉 정지한 물체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한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성질이다. 그래서 관성. 두 번째, 관성으로 설명하는데 관성이라는 것은 현재 운동 상태 유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된다. 자, 우리는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버스가 출발해 운동하기 시작하면 버스와 함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 하기 때문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우리의 몸이 뒤로 젖혀지거나 급정거하면 앞으로 쏠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등속으로 달리는 버스에 타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뿐인데 무슨 운동을 한다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버스만 운동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 버스가 달리고 있을 때 제자리 뛰기를 하면 버스가 지나간 만큼 우리가 뒤쪽에 떨어진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버스를 타고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뛰어오른 그 자리에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버스와 함께 운동한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버스와 함께 운동한다. 버스와 함께 운동한다. 자, 이와 같이 버스 안에 있는 물체들은 모두 그 버스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버스와 직간접적으로 접해 있는 물체라야 한다. 대부분의 버스 속 공간은 공기로 차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기를 통해 버스 안에 있는 물체들은 버스와 접촉하고 있는 것이어서 버스의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접해 있어야 된다. 직간접적으로 접해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버스와 이 버스 안에 사물, 공기 등도 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버스가 달리다가 급정거하면 그 안에 있는 둥근 모양의 버스 손잡이는 앞으로 쏠린다. 이는 버스의 속력은 줄어드는데 버스 손잡이는 관성에 의해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버스 손잡이의 질량이 버스 손잡이의 주변에 있는 공기의 질량보다 큰 것도 영향을 미친다. 즉 버스가 급정거할 때 버스 손잡이에 더 큰 관성이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손잡이는 앞으로 쏠리게 되고 손잡이의 주변에 있는 공기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출발 직전에는 원래 몸무게가 측정되지만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면 눈금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할 때 눈금이 올라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저울의 눈금이 증가하는 것은 가상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죠? 왜? 몸무게는 그대로잖아. 근데 몸무게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야? 가상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몸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게 된다. 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자,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중에는 저울의 눈금의 변화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관성력이라는 것은 가속이 될 때, 가속 운동을 할 때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변화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가속력이 커진다. 그렇죠. 가속력이 커지게 되면 저울의 눈금은 더 증가하게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다가 멈추게 되면 가속도가 사라지죠.
가속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속도로 인해서 발생한 증가는 네, 가속도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다가 멈추게 되면 결국 저울의 눈금은 증가한 만큼 감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네, 5번.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동위 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으나 원자 속 핵 속에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의 질량이 다른 원소다. 그래서 동위 원소. 동위 원소고요. 동위 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다. 네, 원자 번호는 동일하다. 근데 원자 핵 속에 중성자 수가 다르다. 네, 중성자 수가 다르다. 그래서 뭐야? 원자의 질량이 다르다. 그로 인해서 원자의 질량이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뭐야?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동위원소는 방사성 붕괴를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붕괴를 하지 않는 안정 동위원소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동위원소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 동위원소다. 안정 동위원소다. 자, 이 중 안정 동위원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안정은 생명체 구성. 네, 생명체를 구성한대요. 자, 생명체에 존재하는 안정 동위원소들로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등이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의 평균 존재비는 오른쪽 표와 같다. 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에서 결정되는데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만 차이 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 수만 다르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네,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동위원소들은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반응 속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중성자 수가 달라지면서 질량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질량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네, 반응 속도 차이가 난다. 네, 반응 속도 차이가 난다. 자, 따라서 동위원소 비율 분석을 통해 생물체 내부에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자, 식물 광합성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식물은 C3 또는 C4 과정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광합성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당을 생성한다. 자, 벼, 밀과 같은 식물은 더운 날에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공을 닫는다. 과합성이 진행될수록 잎 내부 공간의 CO2 농도는 떨어지고 O2 농도는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O2를 소비해서 CO2를 방출하는 광호흡이 일어나는데 광호흡으로 인해 광합성률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광호흡이라는 개념 나왔고요. 자, 광호흡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광호흡이라는 것은 O2 소비
네, O2를 소비해서 CO2를 방출한다. 방출하는 것을 광호흡이라고 하게 되고, 광호흡으로 인해서 광합성 률이 떨어진다. 이 광호흡으로 인해서 광합성 률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식물들이 CO2를 체내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반응을 CO2 고정이라고 하는데, 이들 식물에서 CO2 고정의 첫 번째 산물이 3탄소 분자인 3 포스포글리세르산이기 때문에 이들을 C3 식물이라고 부른다. 자, 이와 달리 옥수수, 사탕수수 그리고 열대 식물들은 더운 날에는 기공을 잡지만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아 광합성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CO2 고정의 첫 번째 산물로 사탄소 분자인 옥살로 아세트산을 만들기 때문에 C4 식물이라고 불린다. C3 식물에 비해서 C4 식물의 광합성은 매우 효과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서 C4가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 위에서 나왔었죠. 왜? C4는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아 광합성률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C4는 광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합성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위 두 과정 모두에서 당을 만들기 위해 식물이 사용한 이산화탄소의 C13 비율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합성된 당의 C13의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러나 위의 두 광합성 과정에서 C13의 비율이 줄어드는 정도는 서로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C3나 C4나 C13의 비율은 결국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광합성을 할 때 C3 식물은 C4 식물보다 C13 이것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갓광합성의 결과 같은 당이 생성되었지만 그들의 동위원소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자, 당 내에서 이 비율의 값을 구할 때는 탄소를 모두 이산화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시료를 연소시킨다. 그리고 동위원소 질량 분석기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C3와 C13과 C12의 비율을 측정한다. 이 방법은 동위원소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C13, 16, 5, 2와 이것을 비교 분석, 복잡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석 결과를 델타 값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C13의 델타 값은 항상 음의 값을 갖는다. C3 식물과 C4 식물의 C13 델타 값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C3, C3 그리고 C4라고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이 된다. 자, 식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 동물들이 체내에 축적하는 안정 동위원소가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특히 동물은 먹이에 따라 축적하는 안정 동위원소가 달라진다. 자, 체내 안정 동위원소 비율을 비교하면 그 동물이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탄소와 질소를 지닌 동물은 먹은 음식이나 환경 등에 따라 탄소와 질소의 안정 동위원소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출토된 미라 등의 뼈나 머리카락 등의 동위원소 질량 분석을 통해 고대 사람들의 식생활 및 주변 환경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똑똑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위원소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제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안정 동위원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죠? 생명체 구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12 그리고 C13은 화학 반응 시에 반응 속도 차이가 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반응 속도의 차이는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뭐야? 동위원소잖아. 결국 동위원소. 그렇기 때문에 동위원소라는 것은 반응 속도에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식물들은 광합성 과정에 따라서 C3하고 C4 식물로 분류를 해서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위원소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안정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되겠고요. 자, 광합성 과정에서 사용된 이산화탄소의 C13 비율에 비해서 합성된 당의 C13 비율은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3문단을 보시게 되면 C3 그리고 C4 과정 모두에서 당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이 사용한 이산화탄소의 C13 비율에 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성된 당의 C13 비율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찾으셨습니까? 1, 2, 3문단의 첫째 줄 보시게 되면 위 두 과정 모두에서 당을 만들기 위해 식물이 사용한 이산화탄소의 C13 비율에 비해 최종적으로 합성된 당의 C13 비율은 줄어든다. 그러나 위의 두 광합성 과정에서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독해 강화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 이제 과학 기술을 선택을 한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 이제 인문 쪽, 사회 쪽보다 과학 쪽 지문이 나왔을 때 독해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독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배경 지식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5급 뭐 행시라던가 이제 외시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편견을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문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과학 기술 지문이 나왔을 때 독해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타임에서 과학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쌓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 그 배경 지식이 있냐 없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익숙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문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문 쪽, 사회 쪽과 관련된 지문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인문하고 사회가 잘 읽힌다. 그렇다고 인문하고 사회 나온 지문 내용 다 원래 알던 내용이에요? 아니잖아.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익숙함을 키워야 된다.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을 키워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실에 의자가 30개가 있고 모든 의자마다 학생이 한 명씩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학생 30명이었다는 것을 세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의자의 집합과 학생의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의자와 학생이 1대1 대응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4번 지문에서는 일단 1대1 대응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1대1 대응 관계. 자,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자연수의 집합이 짝수의 집합보다 2배 더 크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자연수 n에도 짝수 2n을 대응시킬 수 있고 어떤 짝수 m에도 자연수 2분의 m을 대응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1대1 대응관계에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1대1 대응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수 집합과 짝수의 집합, 네, 자연수 집합과 짝수 집합이 1대1 대응 관계다. 자, 그렇다면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의 크기는 같은가? 자, 이는 자연수와 짝수가 모두 무한이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야? 자연수 집합, 짝수 집합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과 짝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무한이니까. 네, 이 자연수와 짝수가 무한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무한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무한에 관련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기원전 5세기경 제노는 당신은 유한의 시간에 무한계의 점을 지나갈 수 없다. 전체를 다 가기 전에 그것의 반을 가야 하고 나머지 반을 가기 위해서 또 그것의 반을 가야 하는데 이 과정을 아무리 계속해도 여전히 반이 남기 때문이다라는 무한의 패러독스를 제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 이거에서 반. 네, 계속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시간이나 공간이 무한히 분할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패러독스다. 이 주장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지만 어디가 틀렸는지 명확하게 찾아내기는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을 가무한과 실무한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무한은 끝없이 계속 나아가지만 지나온 과정은 유한하며 최종적인 무한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무한이다. 그리고 실무한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한이다. 가무한과 실무한의 의미를 원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와 관련시켜보자.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을 계속 그린다면 점점 원에 가까운 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계속 그릴 수 있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가무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때 세모,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뭐야?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뭐야? 무한 이렇게 해서 뭐야? 원에 아주 가까운 이제 그러한 도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게 바로 가무한이고요. 자, 그런데 내접하는 다각형들의 극한을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무한히 많은 변을 가진 다각형을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실무한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가무한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원에 가까운 다각형. 원에 가까운 다각형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실무한은 결국 뭐래요? 그 원에 가까운 다각형, 그 다각형의 극한. 그래서 많은 변을 가진 다각형이, 그래서 원에 가까운 다각형이 결국 원이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무한만 인정을 했고 19세기까지 실무한은 신의 영역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한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자,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실무한을 수학적으로 처음 다룬 사람이 칸토어이다. 자, 사람들은 보통 유한의 세계는 분명하고요, 무한의 세계는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칸토어는 오히려 무한의 세계가 논리적으로도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연수와 짝수가 1:1 대응이 된다는 것을 패러독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한과 무한을 구분하는 무한 개념의 본질로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집합과 그리고 짝수의 집합, 이게 1: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은 패러독스가 아니라 결국 패러독스가 아니라 유한과 무한을 구분하는 무한 개념의 본질이다. 무한 개념의 본질이다. 자, 그는 전체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전체 집합과 1:1 대응인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이 무한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하면 자신의 어떠한 진부분 집합과도 1:1 대응이 일어나지 않는 집합은 유한 집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 집합과 유한 집합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칸토는 이 정의를 바탕으로 무한을 수학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래서 무한이 여러 등급이 있다는 것과 무한 집합의 많은 성질을 찾아냈다. 그러나 당시 수학자들은 칸토어의 이러한 접근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동시대 인정을 받지 못한 칸토어는 상심했으나 무한 집합에 대한 그의 이론은 현대 수학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한의 패러독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나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결국 뭐야? 무한의 패러독스는 현실에서, 즉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이라고 두 번째 문단 맨 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홀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1:1 대응인 집합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문에서는 짝수와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이 1:1 대응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야? 짝수의 상대적 개념인 홀수 또한 자연수의 집합과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무한은 사람들의 상식이 틀렸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것이 아니라 뭐야? 상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상식과 무한이 어긋나기 때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야? 무한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상식이 틀렸다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다음에 4번. 1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자연수 집합과 짝수 집합의 크기는 같다. 누가 봐도 다르죠. 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자,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탐구를 통해 실무안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실무안은 신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시간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5번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모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